근데 당신처럼 이미 부동산, 회사 포트폴리오 다 갖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하드 에셋에 꽂힌 거죠? 부동산이랑 비트코인 사이에 무슨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The one thing you left out of that conversation is the dollar. 좋은 질문인데 말이야. 그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바로 달러.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그건 달러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어서야. 왜냐고? 내가 보기엔 달러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달러 안 믿어.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 사거나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야, 라스베가스 와서 강연 하나 해줄래? 날짜를 얘기하길래 그래 시간 돼 할 수 있어 라고 했지. 근데 그 사람이 100개를 줬어. 비트코인 100개. 그리고 그걸 나는 아직도 갖고 있어. 그게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야.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게 8,200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까지 받은 강연료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고였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 씬에서 거칠고 과감한 표현으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랜트 카도는 원래 자동차 딜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원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만으로는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점차 비트코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동산 맥시가 도대체 왜 비트코인에 빠져들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왜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금을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에 보내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임대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매달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펀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의 안정성과 비트코인의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에 게다가 부채도 없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설령 0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처럼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 영역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랜트 카도는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랜트 카도는 오래전부터 달러라는 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약해지는 화폐, 정부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금리 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저축의 개념, 이런 망가진 화폐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위에 띄어져 있는 더빙 영상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억 만들기를 설파하던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돈은 그대로 두면 사라진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그리고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거죠. 사실 그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건 2013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강의에서 강연료 대신 10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엔 가치도 잘 몰랐지만 그냥 갖고 있었더니 지금은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고민했답니다. 이걸 내 사업 구조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결국 그랜트 카도는 자신이 벌어들인 임대 수익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펀드를 만들고 첫 번째 펀드에서 단 3-4주 만에 8,800만 달러를 모읍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펀드의 투자자 절반은 비트코인을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의 펀드에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임대 수익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그랜트 카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이 그랬듯이 이때부터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더 깊게 빠져들게 될 거란 걸 안 봐도 뻔한 미래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나도 7조 자산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 대충 사겠다. 이건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야? 한국은 미국이 아니잖아. 이렇게 돈의 양도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인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말하고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홍보하고 연기금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비트코인 상품들이 쏟아지는 현재 미국의 상황들은 모두 다 시간차를 두고 대한민국, 일본, 호주, 유럽 다양한 곳에서 모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 모든 국가들은 마음대로 종이화폐를 찍고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은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저장 기능을 갖는 수단이 비트코인이란 사실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을 뿐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걸 한번 이해한 사람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며 점점 규모가 커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런 흐름이 뭔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왠지 미국도 이러다 말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끊임없는 세금 증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관련 각종 규제, 대출 압박 등 그때그때 마음대로 바뀌는 정부의 정책과 사유재산 거래를 통제하는 행태에 질린 부동산 투자자들, 자산가들이 이젠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수익성 낮은 물건들 다 정리하고 서울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세팅된 이후 그들의 남는 현금은, 앞으로 투자할 자금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은행? 채권? 주식? 앞서 그랜트 카돈이 말했듯이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절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화폐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가만히 돈을 모아놓으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실물 자산으로 자신의 돈을 묻어놔야 그 돈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면서 떨어진 화폐 가치와 그 땅의 희소성의 크기만큼 법정화폐 기준으로 가격이라는 숫자가 오르는 것 뿐이라는 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 주식도 믿지 않고 국가도 은행도 믿지 않고 오직 불변하는 희소한 땅의 대지 지분만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의 속성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속성의 매력을 느끼며 쫙쫙 빨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해했고 그랜트 카돈이 이해했듯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아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는 자본 이동의 흐름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그랜트 카돈처럼 비트코인 없이도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이 하나도 아쉬울 것 없고 비트코인을 알 필요도 없을 것 같던 부동산 재벌이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에 꽂혀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게 된 건지,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향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식전환 모먼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랜트 카돈이 비트코인 매거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나눈 이야기를 그랜트 카돈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가 느낌을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랜트 당신이 예전부터 주식이나 증권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처럼 이미 부동산, 회사 포트폴리오 다 갖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하드 에셋에 꽂힌 거죠? 부동산이랑 비트코인 사이에 무슨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Well, I think the one thing you left out of that conversation is the dollar. 좋은 질문인데 말이야. 그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바로 달러.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그건 달러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어서야. 왜냐고? 내가 보기엔 달러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거든. 지금껏 아무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리고 금? 난 금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달러가 금으로 보장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심지어 달러가 금으로 뒷받침되던 시절에도 난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달러가 가치가 있으면 굳이 뭘로 뒷받침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말인데 내가 지금 66이야. 나는 평생 금으로 뭘 사고 팔아 본 적도 없어. 누구도 나한테 금으로 뭘 사자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금 한 개도 소유해 본 적도 없어. 내가 하고 다니는 금 목걸이? 그건 그냥 내가 목에 걸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리고 달러 말이야. 지금 내 지갑에 있는지 보자. 없어. 있어도 숨겨놔야 돼. 왜냐고? 사람들이 내 돈을 자꾸 훔쳐가거든. 달러를 모으면 세금으로 쳐맞고 쥐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이딴 종이 쪼가리 정말 싫어. 주식? 그건 또 다른 쓰레기 종이야. 한 장짜리 쓰레기 종이를 다른 쓰레기 종이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것도 내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하지. 물론 주식시장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내가 시장에다가 파는 쪽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근데 그 시장에서 팔리는 걸 내가 갖고 싶진 않다는 거지. 만약 내가 내부자라면
오케이 하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내부자처럼만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선택했어. 부동산은 내가 내부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거든. 예를 들어 어떤 길을 하고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 얼마에 샀는지, 상대방은 얼마에 샀는지까지 다 말해줄 수 있어. 15밀리언 달러 낮은 가격에 샀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5.5% 현금 흐름이 나와. 세입자 리스트도 전부 보여줄 수 있어. 대출을 끼든 안 끼든 다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말해도 감옥에 안 가? 근데 주식은 그건 안 되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해야 돼. 아니면 뭐 이름이 낸시 펠로시 정도는 돼야겠지. 그러니까요. 내부자가 아니면 진짜 위험하죠. 딱 그거야. 내보자가 아니면 주식은 그냥 종이라고. 나는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봐. 리만 브로더스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말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샀어 내가. 그게 원래 180달러 하던 주식이었거든. 근데 2008년에 진짜로 1달러까지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그냥 100만 달러어치 샀어. 100만 주. 결과가 뭐냐고? 0으로 가로가 됐지 뭐. 그냥 다 날라간 거야. 진짜 재미 하나도 없더라. 나는 돈 잃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부동산은 달라. 레버리지만 과하게 안 쓰고 위치 괜찮은 물건 고르고 세금이나 대출이자 내고도 현금이 남으면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된다니까. 누가 언제 팔라고만 안 하면 난 버티지. 이길 수 있어. 결국 문제는 달러야. 내가 살아오면서 달러는 90%가 넘게 가치가 빠졌어.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젠 진짜 돈을 저축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라니까. Banks should not be able to say you're saving money. 은행 저축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정확히 이렇게 말해야지.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 0.5% 이자 줍니다. 100만 달러 이상 넣어야지만 2%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솔직히 알려줘야 돼. 이 돈을 4년 동안 넣어두면 지금보다 쓸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6년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3에서 4%씩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달러 안 믿어.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 사거나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연준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공식 수치는 3.5% 정도인데 실제 체감은 9에서 10%에 가깝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하위 50%를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걸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월급이 지갑에 구멍 난 것처럼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 그런 피난처 역할을 했었죠. 카도님께서는 예전부터 달러를 오래 쥐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진다.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이걸 일찍 알아채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고 저 같은 G세대는 부동산에 발도 못 들이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려면 10에서 20%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한데 지금 월급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카도님처럼 미래를 먼저 내다본 투자자, 이미 부동산과 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분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주목하게 되신 겁니까? 금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왜 자산으로 말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I have $5 billion worth of real estate, about 15,000 apartments. Every one of them cash flow. 나는 인컴 부동산, 즉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 지금 부동산 자산만 50억 달러어치 있어. 아파트만 15,000세대 정도 갖고 있고 전부 다 현금 흐름이 나와.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엔 다 달러였어.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면 그걸 부동산에 계속 집어넣었지. 30살 때부터 그걸 해왔어. 시장 뛰어다니면서 30만 달러 벌고 그걸 모아서 120만 달러짜리 부동산 하나 사고 또 30만 달러 벌어가지고 하나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만 15,000세대가 된 거야. 지금 렌트비가 평균 2,000달러 정도니까 그게 한 달에 3천만 달러 수익이야. 비용 다 제하고 나면 당연히 현금이 남지. 그리고 정부가 계속 돈 찍어내면 그만큼 렌트도 오르고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사에 가서 강연하는 거야. 현장 결제받는 그런 비즈니스였어. 사람들은 내가 가서 1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이런저런 스토리 풀어주는 걸 좋아했거든. 지금 우리 얘기처럼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야, 라스베가스 와서 강연 하나 해줄래? 날짜를 얘기하길래 그래 시간 돼 할 수 있어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 그룹이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단계 마케팅을 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망했을 거야. 완전 사라졌지 아마.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말했어. 형 그냥 현금으로 줘. 나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밖에 못 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그냥 호의로 해줄게. 비트코인도 받아줄게 하고 갔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100개를 줬어. 비트코인 100개. 그리고 그걸 나는 아직도 갖고 있어. 그게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야.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게 8,200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까지 받은 강연료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고였어. 가격이 오른 걸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받은 강연료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 왜냐면 뭐 하나 갖고 있게 되면 사람이 그걸 좀 챙겨보게 되잖아. 다른 알트코인들 아예 손도 안 댔어. 뭔지도 몰라. 지금도 잘 몰라. 그리고 매달 나는 부동산에서 큰 배당 수익을 받거든. 비트코인 배당 말고 15,000세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말이야. 근데 2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줬어. 이름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2년, 3년, 4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걸 계산해주는 온라인 툴이었거든. 무료로 볼 수 있는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받아온 그 배당 수익을 넣어봤어. 와 진짜 금액이 꽤 크거든. 매달 달러로 받아온 그 돈을 그냥 넣어봤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20억 달러는 넘게 벌었겠더라고.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쓴 것도 아니야. 난 원래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쓰거든. 매달 벌어도 아주 일부만 쓰는 편이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야, 이 비트코인이랑 내가 가진 부동산을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까? 나는 진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부동산만 늘리는 게 의미가 없더라니까. 여러분, 그랜트 카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고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생각이 전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만났던 유명 투자자, 찐 고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투자한 이유와 그랜트 카돈이 설명하는 접근 논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짜증냈던 포인트들을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주고 비트코인은 내 자산을 시스템 바깥에 숨겨주는 수단이야. 이 표현 안에 향후 글로벌 수많은 국가들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게 될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미 돈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부동자산을 줄이거나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계실 테니까요. We'll jog over to another. 우리는 비트코인의 기본 예측과 강세장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강세장의 경우 150만 달러, 약 2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In another section of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거래 규모는 지난해 약 15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자만 마스터카드의 거래 규모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으며 이 세상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둔화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이 되는 거겠죠. we'll jog over to another part of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기본 예측과 강세장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강세장의 경우 150만 달러, 약 2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because of what is becom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new asset class.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존 자산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과 리스크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n another section of Big Ideas, you'll see stablecoins.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거래 규모는 지난해 약 15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거래 규모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는 약 30조 달러에 도달하며 더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는 거래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는 대규모 거래가 많아 총 거래 금액이 높습니다. 반면에 거래 건수 측면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수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당 금액은 크지만 거래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탈중앙화 금융, 즉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의 거래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와의 비교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캐시우드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 예측을 강세장일 경우에는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1억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2030년 가격 예측을 하면서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상 가격만을 나열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거라고 분석한 거죠. 먼저 약세 시나리오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긴 하지만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공존하는 정도로 남아있게 됐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도 일부 이루어지긴 하지만 보수적인 접근으로 유지하고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나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죠. 이 경우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30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하나로 약 4억 3천만 원 정도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하는 거긴 한데 연평균 성장률이 21% 정도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게 약세장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기업과 국가들도 일부 채택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이죠. 특히 온체인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디파이 금융에서도 비트코인이 더 널리 활용되면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71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금이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주요 국가와 기관들이 보유하는 필수 자산이 된다는 전제죠. 그리고 온체인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거래가 당연한 흐름이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58%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기본 시나리오나 강세 시나리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국가나 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 예측은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발전한다고 했는지, 그리고 만약 함께 성장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가 비트코인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챗GPT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는 게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달러 기반 결제가 중앙화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가 가능해지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도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면서 필요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해서 쓰는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 금융 거래에 활용되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AI와 결합하면서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AI가 자동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자산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더니 실제 결제 수단으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금처럼 가치 저장 기능만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의 빠른 소액 결제를 위한 라이트닝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과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화폐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비트코인이 새로운 돈으로 인식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화폐의 진화 과정인 수집의 단계를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그 이후의 교환의 매개체, 마지막으로는 가치의 척도로 진화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돈으로 등장해서 진화하는 과정에 과도기에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법정화폐 기반의 사회 틀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암호화폐 속성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성격을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역시 결국 인위적인 화폐 발행량의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이 법정화폐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으며 이 세상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둔화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단계가 되면 비트코인이 주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시기는 다 지난 이후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안 쓰인다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 기능, 완벽한 가치 저장이라는 쓸모를 제공하며 급격한 변동성을 동반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전까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땜빵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왜냐?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스테이블해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기술을 이용한 빠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교환의 매개체이자 가치 적도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디지털 화폐가 될 테니까요.